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론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한 권으로 끝내기라고 되어 있는 교재이죠.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이번 시간부터 사회복지 행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은요. 사회복지 행정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던가 특성, 또 실천 원칙, 가치,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등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회복지 실천으로 옮겨가는 그런 하나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실천의 영역으로 옮기는 이 과정에서의 중간에 다리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라던가 또 아니면 리더십 이런 것들을 필요한다. 관리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들이죠. 또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예산을 수립한다던가 또 결산을 한다던가 이러한 다양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머릿속에다 그려 놓으시고 자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유형 및 무형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 및 조직체에 있어서 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개입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을 그 사회복지 각각의 뭐 법이라던가 제도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정책들을 실천의 과정으로 옮기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어떤 유형의 어떤 자원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거를 뭐 물적 자원이다, 인적 자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고 어떤 동원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더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역할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사회복지 정책으로 표현된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공사의 전 과정이다. 그래서 광의의 사회복지의 개념을 보면 공공 및 민간 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 조직의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 서비스로 옮기는데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발생하는 모든 활동 전체를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광의의 개념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사회 서비스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자, 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는 모든 총체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 모두 다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한 방법으로서 행정관리자에 의한 행정관리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보면 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어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그렇죠? 용이하게 하는 어떤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그래서 조직의 관리자 그래서 이런 조직의 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체계성, 명확성 그렇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투명성 이런 것을 기반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개념들을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그런 차이점이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주요 공통점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가끔씩 끼어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나오는 사회복지 행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별표 쳐놓고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차이점을 얘기하기 전에
공통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주요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관련되고 작용하는 부분들의 기능적인 집합이다. 두 번째, 개인 및 집단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지원 체제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냐면 이 조직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하면 관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 관리의 개념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라던가 그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서포터 역할도 하게 되면서 각 개인의 어떤 잠재력을 개발해 준다든지 아니면 각 개인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나 목적을 설정하고 잘 수행하게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어떤 자원을 동원해 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사회복지 행정의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공통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역할들이 자원을 동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주요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물론 제가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좀 더 한 번 더 필기를 해드리겠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과 차이점과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두시면 외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주요 차이점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럼 뭐예요? 네,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죠.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에 대한 부분들, 윤리와 도덕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렇죠? 강조하는 추세로 갈 수가 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목표나 어떤 수단, 방법들 있죠? 방법이 모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각 개인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각 개인마다 각각의 다른 어떤 개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른 특성이 가지고 있고, 이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만이 그 어떤 집단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다이나믹, 어떤 역동성,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행정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역동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나 방법이 모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때요? 측정하는데 평가의 방법도 역시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가가 왜냐면 이거는 사람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욕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치를 채택하게 되는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좋은 것,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잖아요.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선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어떤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아니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각각의 차이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제가 상담했던 여자아이가 임신을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낙태를 시키는, 이 아이가 임신한 아이를 낙태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는 게 맞는 것이냐? 아이, 그 6학년짜리 여자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면 당연히 낙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또 아이 소중한 생명인데, 뱃속에 있는 아이도 소중한 생명인데, 그 아이를 함부로 지우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이 큰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사회복지 행정이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호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수행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이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와서 니은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반 행정에 비해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이 강조된다. 자, 당연히 물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만 사회복지 행정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재정을 국가의 지원을 받죠.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국가의 지원을 받아 뭘로 인해서? 세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죠. 사회복지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 윤리적 판단의 기준. 그래서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복리보다는 지역사회 내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송산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한다. 또 사회복지 행정가는 휴먼 서비스 조직 관리에 필요한 사회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조직 운영에서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고 전문 인력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일선 직원과 수혜자와의 관계가 조직의 효과성을 좌우한다. 또 목표 달성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렵며 조직 성과의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 그렇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들과 또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주요 차이점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을 좀 보겠는데요.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큰 제목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성과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또는 공평성, 접근성, 책임성을 가진다. 앞에서 나왔던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 또 사회복지 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 트래커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실천 원칙이 꽤나 많아요. 꽤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시험에 가끔 한 3번, 4번 정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각각의 그런 원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과 함께 내용을 연결시켜서 공부하셔도 좋고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크게 막 디테일하게 내용을 묻는 질문보다는 원칙이 아닌 것을 찾아라던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외우기까지 힘들어요. 그러면 제목이라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가치의 원칙이다. 그래서 사회사업가의 가치의 원칙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적 가치는 제반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에 기초가 된다. 그렇죠? 또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 욕구의 원칙. 그래서 기관의 존립과 프로그램 제공의 기반이고 기관 종사자들의 일차적 의무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실은 사회복지 기관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존재의 이유는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해서 이 욕구를 해소해주는 해결해주는 과정이 사실은 그런 기관의 존립의 의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원칙은 기관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기관 목적의 원칙은 기관의 사회적 목적을 공식화 또는 명문화하고 이해 및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 장애 원칙은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를 확대시키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도적 연계의 원칙, 관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의도적 연계의 원칙이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의도적인 활동 관계가 행정가 직원, 어떤 회원들 사이에서 확립이 되고 행정가나 이사회, 또 직원, 주민들 간의 한목적인 업무 관련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은 뭐냐면요. 사회복지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직원, 관리자, 또 클라이언트, 또 이사회, 또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자원이 네트워킹을 형성시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클라이언트 욕구를 통합성이라든가 포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연계의 원칙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기관 전체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또 전문적 책임의 원칙, 또 8번째 참여의 원칙이죠. 참여의 원칙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이사 또는 직원들의 적절한 공헌을 추구,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 지도력의 원칙. 지도력의 원칙은 리더십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 얼마나 많은 이 리더십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집단이라던가 직원들에 대해서 자극을 해준다든지 지지를 해준다든지 격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푸시해주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계획의 원칙, 또 조직화의 원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계획의 원칙은 사실 기획의 원칙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같은 말이죠. 다음 조직화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권한 위임의 원칙, 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원칙, 조정의 원칙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권한 위임의 원칙을 좀 보면 권한 위임의 원칙은 직원들의 능력에 비추어서 업무를 할당하고 책임을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필수적인 원칙이다. 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완전한 기능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의 경로를 조성하고 최대한으로 개방,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보면 사회복지 행정에서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조직이죠. 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이 의사소통은 폐쇄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인 이러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최대한의 개방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그런 경로를 개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있죠. 조정의 원칙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자원 활용의 원칙, 또 변화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 자원 활용의 원칙은 그 지역사회 안에 있는 어떤 인적인 자원, 물적 자원 또를 개발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그런 원칙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적,
개발, 활용, 보존에 대한 원칙이죠. 보존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변화의 원칙은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평가의 원칙, 성장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 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은 기획, 조직화, 인사 또는 스패팅, 또 지시, 지휘, 조정, 보고, 재정, 평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총 8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획의 과정에서 보면은 기획은 목표의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및 활동,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을 꼭 똑같이 우리 교재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사회복지 정책이라던가 실천이라던가 조사론이라던가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그렇죠? 느끼셨겠지만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사회복지 과정,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 어떤 정책 형성의 과정, 다 각각마다 학자들마다 약간 그 과정을 말하는 그런 관점들이 좀 다릅니다. 용어를 다르고 또 이렇게 분류하는 분류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요. 하지만 그 쭉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흐름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흐름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꽉꽉 1단계는 뭐야, 2단계는 뭐야, 3단계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흐름을 통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기능 첫 번째 기획의 단계 이런 내용들 담고 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목표 및 과업 수행 방법, 그렇죠? 결정 이런 단계들, 그다음 조직화의 단계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조직의 공식 구조를 통해서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 과업을 할당하고 조정되는 과정이다. 조직화의 과정은 과업을 할당하고 조직하는 어느 부분에서 누구에게 이 과업을 분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업무를 규정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다음에 인사 또는 스태핑이라고 하는 거죠. 스태핑 어떻게 분배하는 거죠? 배치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직원의 채용과 해고, 또 직원의 교육 훈련, 또 우호적인 근무 조건의 유지 등이 포함되는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부분들 이런 것들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또 지시 또는 지휘 그래서 기관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정 책임자의 관리 감독의 과정이다. 또 조정의 과정 조직 활동에서 구성원들을 상호 연관 짓는 중요한 기능으로 사회복지 행정관은 부서 간 직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망을 만들어서 유지하고 조정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죠. 이런 조정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보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보고의 과정. 자,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조정을 하고 나면 보고한다. 자, 조정 다음에 보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과정. 그렇죠? 자, 사회복지 행정가가 직원, 지역사회, 이사회, 행정기관, 후원자 등에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려주는 과정이다. 조정 다음에 이런 과정이 보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그러니까 보고를 한 다음에 이 보고한 내용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짜게 되고 예산을 승인받는 그런 단계가 이에 해당하는 상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의 행정관은 현재를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 규정에 따라서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평가의 과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 해결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자원의 투입 및 산출과 관련된 효율성
평가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들.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은 법적 기준, 이념적 기준, 공익적 기준, 욕구 충족의 기준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법적 기준을 보겠습니다. 법적 기준은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활동이 명문화된 법령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은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이를 보완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다. 자, 법적 기준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포함한다라고 하겠죠. 보완하는 기준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사회복지법 아니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평가할 때 아니면 기관을 조사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념적 기준은 사회복지 실천의 지도 이념인 동시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본 전제이자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인데 이런 행정의 이념은 국가 및 시대의 요구에 영향을 받고 가치 지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 가치를 반영하는. 그렇죠? 가치. 뭐냐면 그 나라, 어떻게 보면 한 나라나 한 단체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반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념적 기준의 편타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익성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재량권과 관련해서 정당성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데 공익성은 규범적 기준으로서 포괄성 및 상대성을 본질적으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욕구 충족의 기능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목표로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및 대응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거를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책임성의 기준은 사실은 이 평가에서 오는 것들인데요. 그 클라이언트 욕구를 얼마나 많이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을 얼마나 많이 충실히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부분, 또 이념적, 그 집단이나 아니면 그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가, 이데올로기에 얼마나 충실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공익성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욕구 충족의 기능, 이런 것들이 책임성의 기준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자세 되어 있죠. 얘도 시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시험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 집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 또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을 파악하고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 조직의 구조와 직원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하고 어떤 행동 통제 기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자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책임성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이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이해 집단에 대한 부분, 다양한 이해 집단을 파악하는 거. 함께 파악하고 이런 이해 집단의 욕구를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집단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 집단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욕구 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집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되는 클라이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업무 분담, 직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공개성의 투명성.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공개한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산을 공개한다든지 이사회의록을 공개한다던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목표 달성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자들은 이런 것들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 통제 효율화 방안.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조직의 개방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행정 정보 공개를 통해서 조직의 개방성을 유도한다. 또 사회복지 정책 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그래서 주민 참여, 그렇죠? 공개성, 개방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있죠. 또 전문직에 대한 전문직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전문직으로서의 권한을 강화한다. 또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또 사회복지 행정의 평가 제도를 확립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자세,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나왔네요. 네. 네. 다시 한번 그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사회복지 행정이 가져오는 개념이라던가 제가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 하면서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들을 옆에서 조금 적어드렸었잖아요.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과 그 특성을 연결시켜서 공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사회복지 행정이 가져오는 과정들 그래서 과정은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실천의 원칙들이 좀 개수가 많았었어요. 그 각각의 제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의 전반적인 개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